일본 학교 체육복이 부르마라고 말이 좋아 체육복이지 사진을 보시면은 속옷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노출이 심하잖아요.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없는 아저씨들이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국과 다른 일본의 학교 교칙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기사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영국도 주목, 일본의 교칙이 화제, 포니테일 금지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니테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일본 학교의 규칙이 있어요. 교칙인 거죠. 포니테일은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머리를 뒤로 묶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교칙인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신들에서도 이걸 주목을 해서 이걸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서 외국인들도 이러한 교칙에 놀란다라면서 이게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포니테일 금지 이유가 또 황당한 게 포니테일을 하게 되면은 여학생들의 목덜미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목덜미를 보고 성적 흥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포니테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다른 학교는 짧은 단발이 교칙인 학교도 있어요. 그 짧은 단발을 하게 되면은 목덜미가 항상 보이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 반대되는 상황이게 되는 건데 뭐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이 일본 학교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2020년 후쿠오카현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후쿠오카 현내 중학교의 10%에서 여학생들의 포니테일 금지 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학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기사 이미지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기사 보시면은 학교에서 잠바를 입으면 안 된다. 한겨울에 춥잖아요. 교복만 입으면은 춥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겉옷을 좀 입어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이제 겉옷을 입는 게 학교 규칙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잠바를 입고 온 학생에게 이 잠바를 벗어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날씨가 영하의 날씨,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이 학생이 잠바를 벗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가 그 다음날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항의를 했다. 뭐 이러한 게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된 거죠. 보면은 일본 학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교칙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옷을 입지 말아라. 무슨 뭐 겉옷은 안 되는데 뭐 목도리까지는 된다. 뭐 장갑까지는 된다. 뭐 이러한 규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추운데 아이들 건강이 가장 우선인데 일본 유치원 같은 경우 보면은 반바지 입고 애들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90년대에 한국 TV에서도 일본의 그러한 유치원들을 굉장히 집중 조명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일본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배워야 된다라는 건데 배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노출되면은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감기에 걸리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은 뭐 잘 사는 나라고 하다 보니까 배워야 된다 뭐 좀 이러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안 좋은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칙은 사라져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일본에서 유명한 그 교칙 중에서 속옷 색깔을 규정하는 그러한 또 규칙이 있어서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속옷을 검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인권의 문제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희롱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논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이번 학교에서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사라진 것 같고,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뭐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하는 식으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건강 검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학교에 와서 아이들 건강 검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건강검진 하면서 청진기로 아이들 가슴에 이렇게 대면서 검진을 하는데 아이들 옷을 벗긴 다음에 요거 검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까지 다 옷을, 속옷까지 벗어야 된다는 거죠. 우통을 다 까고. 그러니까 요런 게 또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본 학교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 좀 보시면 요 기사 제목을 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본 여고생은 겨울에도 타이츠를 안 신는 이유에 중국 인터넷 진짜 변태, 인권은 어디에? 요거는 일본 학생이 이제 어느 유튜버가 길을 가면서 이제 일본 시민들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학생을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겨울인데 추운데 타이츠를 안 신고 치마만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운데 왜 타이츠를 안 신고 있냐라고 했더니 학교 교칙이다. 학교에서 신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신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게 중국까지 알려져서, 아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하면서 좀 논란이 됐던 중국에서 그러한 기사가 다시 일본에 와서 기사화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타이츠를 신으면 안 된다. 아까 잠바 입으면 안 된다. 그거하고 뭐 비슷한 거죠. 타이츠 신으면 안 되면은 굉장히 춥잖아요, 작가님. 여자들이 치마만 입고 아무것도 안 입으면 진짜 춥잖아요, 겨울에. 근데 타이츠를 신으면 안 된다는 게 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 건강을 진짜 해치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따뜻하게 좀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규칙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학생의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졸업 사진이에요. 딱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아까 보셨던 그 학생의 원래 모습의 사진입니다. 머리를 한번 잘 보세요. 머리 보시면은 갈색입니다. 이 친구가 일본에서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좀 유명세가 있는,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학생인데, 이제 아버지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좀 서구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머리 색깔도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생에게 머리가 갈색이니까 까만색으로 염색을 해라 라고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하고는 다른 머리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학생과 맞춰서 머리를 염색해라. 근데 이 학생은 그 거부를 했대요. 내 머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머리다. 이 머리가 진짜 내 머리다. 난 염색하기 싫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요구한 게 자기 머리 증명서를 떼와라 라고 해서 자기 머리 증명서를 떼와서 이제 염색하지 않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날이 와서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졸업 앨범이 나와서 펼쳐봤더니 처음에 봤던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머리가 검정색입니다. 이제 이 학생의 졸업 앨범을 보고 딱 봤더니 자기 머리 색깔이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이 학생의 머리를 검은색으로 칠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래서 이 학생이 이걸 SNS에 올리고 이제 공론화 시킨 거죠. 아무래도 좀 그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학생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 증명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거냐, 염색을 해야 되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머리 색깔은 자기 머리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피부색이 좀 검은색이다, 어둡다, 그러면 뭐 이게 하얗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학교에서 이런 걸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 외에도 일본에는 뭐 남학생 같은 경우는 투블럭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블랙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블랙 규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른 걸 본다면은 학교에 얼음물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왜 얼음물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여름에 그 더운 날씨에 얼음물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그 소풍을 갔는데 도시락을 싸올 때 이제 주먹밥을 싸와라. 그런데 안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반찬 없이 밥만 싸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요즘 학생들은 진정한 밥맛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밥맛을 알기 위해서 밥만 싸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학교도 있고, 뭐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블랙 교칙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일본 기사에서 제가 본 게 이러한 블랙 교칙이 일본에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 블랙 교칙이 일본에서 생겨난 것이 187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 그 메이지 유신 때 생겨난 그러한 블랙 교칙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칙들이 생겨난 이유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뭐 말도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뭔가 이유 때문에 생겨났겠죠. 근데 그게 뭐 한 100여 년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우리 학교의 전통이야. 그러면서 뭐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굳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좋게 말하면은 전통을 중시하는,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전통이 아니에요. 악습이죠. 그러한 악습을 계속 답습하는 그러한 형태가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깊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학교의 교칙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앞머리 3cm 뭐 이런 거 있었고, 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교칙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잖아요. 뭐 두발 자유가 되고, 뭐 자유롭게 아이들 학교에 다니고, 선생님이 아이들 때리지도 않고, 우리 때는 정말 피가 나도록 맞았는데. 그래서 뭐 한국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교장 선생님 훈화라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반장이 뭐 차렷, 경례 이런 것들 다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일본과 같은 그런 블랙 규칙이 존재한다, 지금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저 같아도 제 자식이 학교에서 그런 블랙 규칙 당했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고 학교 찾아갈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의 학교 체육복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 학교 체육복이 부르마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말이 좋아 체육복이지 사진을 보시면은 거의 속옷에 가깝습니다. 부르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럽에서 페미니즘의 일환으로 이제 빅토리아풍의 불편한 그러한 옷에서 벗어나서 여자들도 이제 바지를 입고 편하게 생활을 하자라고 해서 생겨난 그 옷이 부르마인데,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일본으로 넘어와서 아이들의 체육복이 이제 짧은 팬티형의 옷을 부르마라고 부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노출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없는 아저씨들이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와서 아이들을 이제 사진을 찍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도찰이죠. 그 도찰한 사진을 사진집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마를, 학생이 입던 부르마를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 부르셀라라고 해서 이제 부르마하고 세라복 합쳐서 부르셀라, 이제 뭐 그러한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이제 여학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옷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좀 90년대 들어서 논란이 됐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쯤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사라져서 이제 2000년대쯤에 일본에서는 이제 부르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반적인 그러한 체육복 입고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 일본 지인들한테 이 부르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들 정말 치를 떱니다. 진짜 예전에 부르마 입었던 게 정말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종의 트라우마죠,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싫었던 그러한 경험, 어른이 돼서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말 싫었던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최근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 부르마가 살짝 좀 이슈가 됐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예전에 엄마 학창 시절 사진이야 그러면서 부르마 입은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 딸이 깜짝 놀라면서 뭐야 이거 그냥 팬티잖아, 체육복이 아니고 팬티잖아, 그래서 놀랬다 라는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달린 댓글을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속옷이 절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속옷이 삐져나오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광기입니다. 저는 초등학생까지 반바지를 입고 중학교 때부터 부르마였기 때문에 체육이 우울했어요. 그리고 그 복장을 아저씨 체육교사는 즐겼던 것 같아요. 셔츠를 부르마 속에 넣게 했고 부르마 잊었다고 해서 운동복 입었더니 또 다음에 또 잊으면 운동복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체육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범죄. 체육대회 때도 누구나 보러 올 수 있고 보호자라고 생각되지 않는 카메라를 휴대한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수선한 시대였네요. 팬티가 튀어나온다면 그나마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방심하면 털도 튀어나와서 부르마 정말 싫었다. 다리가 다 드러나니까 한겨울에는 추워 죽을 것 같았다. 진눈깨비가 섞여도 부르마와 반팔로 교정에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학대, 입술과 손톱이 보라색이 돼서 이거 뭐야 라고 말하면서 여자애들끼리 붙어 있었잖아. 생리대의 돌출이나 노출에 의한 오염의 노출을 신경 쓰는 아이도 있었어요. 이렇게 일본 전반의 통제적인 문화가 자리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경직된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거니까 이제 악습이 아니라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순응하는 그러한 그 국민성이 있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하라니까 그냥 한다, 뭐 그러한 분위기도 강한 것 같고 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책가방 란도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란도셀 같은 경우는 교칙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몇몇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란도셀의 색깔을 지정하는 학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학생은 반드시 빨간색 란도셀을 매야 한다. 뭐 남자 학생은 파란색 란도셀을 매야 한다. 뭐 그러한 교칙이 있는 학교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란도셀을 꼭 매야 한다라는 교칙이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가왕 같은 경우는. 그런데 모든 일본의 초등학교에서는 란도셀을 맵니다. 초등학생들이. 근데 이게 일종의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 뭐 이러한 것에 의해서 다들 란도셀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다들 란도셀을 메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한 명이 란도셀이 아니라 다른 가방을 메게 된다면은 이지메리 당하게 되는 거죠.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왜 너는 란도셀이 아니야? 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란도셀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가 지금 일본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란도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란도셀 평균가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1년에 가격이 35만 원 정도였던 것이 2021년에는 5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가방 하나 사는데 5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고급 란도셀 뭐 이런 거는 한 1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명품 브랜드하고 뭐 콜라보해서 뭐 나온 란도셀 같은 경우는 수백만 원씩 하는 그러한 제품도 있어서 뭐 아무래도 그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거 매면은 아무래도 위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거를 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일본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란도셀을 준비하는 그러한 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제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좋은 가방을 사줘야지,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비싼 거 사주고, 또 이게 상술로 작용을 해서 이제 파는 업체들도 또 가격을 높이 올려서 또 파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또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란도셀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가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란도셀의 무게가 1kg에서 1.5kg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메는 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잖아요. 가볍게 메고 또 튼튼하기도 하고 요즘 나오는 거는. 근데 란도셀은 이렇게 무거운데 이 무거운 란도셀에 교과서, 책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평균 무게가 5kg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메는 가방이 5kg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동 학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란도셀 가방이 무겁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란도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초등학생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어린아이인데 허리가 아프다고 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가방이 무겁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나오는 말들이 안 그래도 일본인들 키가 작은데 이 란도셀 무게 때문에 아이들 키가 더 안 자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한 10여 년 전쯤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란도셀을 매게 하는 게 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잠깐 유행하고 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다음 그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보시면은 초등학생이 란도셀에 바퀴를 달아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직접 개발을 한 거예요.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바퀴를 달면은 이제 가볍게 좀 끌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제품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정말 크게 히트를 친 상품인데 여기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쪽에서 아니 가방은 가방답게 학생답게 매야 되는데 이걸 왜 끌고 다니냐라는 그러한 논란이 정말 크게 일었어요. 그냥 뭐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꼰대 정신 뭐 그런 거죠. 왜 학생이 학생답게 이거를 안 메고 이걸 왜 끌고 다니냐? 가방을 왜 끌고 다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란도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많이들 잘 알고 있습니다. 비싸고 그리고 무겁고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가격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고 란도셀을 산다거나 아니면 형제라면은 형이 쓰던 거 이제 뭐 동생이 뭐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물려준다거나 뭐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나서서 란도셀을 무료로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지자체도 있고 또 어떤 지자체는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러한 문화를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소재로 가죽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합성수지? 뭐 그러한 걸로 만들어진 그러한 란도셀 형태의 가방을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지자체도 있고 좀 조금씩 변화의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과거보다 K-드라마에서 국산차가 더 많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내용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기사가 있어서 제 채널에서 좀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기자가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예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변화가 크더라 라면서 한국과 일본 드라마를 좀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예전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는 드라마에서 한국 자동차가 안 나오더라. 대체로 유럽 자동차를 타고 다니더라, 주인공들이. 그런데 지금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대체로 한국 자동차를 타더라. 주로 주인공이나 출연자들이 타는 자동차들이 대부분 한국 자동차다. 라면서 그러한 이유를 그 기자가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 자동차가 뭐 성능이 좋지도 않고 또 브랜드 이미지도 좋지 않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유럽 자동차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자동차의 제품의 질도 올라가고 그리고 제품의 브랜드도 좋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 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드라마에서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한국 드라마하고 일본 드라마를 비교를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한국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자동차도 이제 한국 자동차를 타고 한국 제품이 이제 드라마에서 전면적으로 보여지는데 일본 드라마를 봤더니 일본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중국 제품이더라. 정말 깜짝 놀랬다. 라면서 기사를 쓰면서 좀 자조적인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러한 가전제품들이 전부 중국 제품일까요? 이거는 일본 가전 그 회사들, 전자기업들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 샤프는 뭐 거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버티다가 2016년에 대만의 홍하이 그룹으로 매각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백색 가전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에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2024년에는 대형 LCD 패널 제조업과 TV 사업 철수, 그리고 오사카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토시바 같은 경우는 경영위기 속에서 2016년 가전 사업이 중국 메이디 그룹에 매각됐습니다. 해외 공장을 매각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업 축소를 진행했고 2017년에는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TV 부문도 중국의 하이센스에 매각했습니다. 2009년 산요전기는 경영 악화로 파나소닉에 넘어갔습니다. 2010년에는 반도체 부분을 미국의 온 세미컨덕터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백색 가전 부분을 중국 하이얼에 매각했습니다. 결국 2013년에는 회사가 병합되면서 산요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TV 부문은 일본 기업인 후나이에 매각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후나이도 수익성 악화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산요 가전은 중국 하이얼에 매각되면서 아쿠아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하이얼은 아쿠아라는 브랜드를 이제 회사 명도 아쿠아고 제품 명도 아쿠아라고 해서 일본 그 가전제품 매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 아쿠아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제품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일본인들은 또 일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본의 TV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 파나소닉이 TV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TV 사업 부분을 이제 판매하기로 내놨는데 그 어느 기업도 사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 일본에서 TV 브랜드는 그래서 소니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서 TV를 만드는 회사는 소니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TV 중에서 50%가 중국산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중국 기업인 하이센스의 TV가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TLC가 거의 10% 정도 되고 그리고 샤프가 21% 되는데 샤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으로 넘어갔잖아요. 게다가 샤프는 TV 사업을 이제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으로 중국 제품이 이제 장악하게 될 거라는 게 뭐 명확하죠. 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본 전자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일본 가전 매장, 일본 전자제품 매장을 가면은 거의 대부분 중국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 망하고 매각당하고 했으니까 일본 제품이 없다 보니까 다 중국 제품밖에 없고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서는 팔지 않는 그러한 중국 제품들도 일본에서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판매가 되고 인기가 좋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러한 제품들도 중국 제품이 등장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본보다 한국 콘텐츠에 더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좋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터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흑백 요리사라던가 이제는 예능까지 넷플릭스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드라마나 뭐 예능까지 만들어서 인기를 끌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또 한국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가성비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미국에서 만들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드는데 그게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뭐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에서 만들면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투자를 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는 그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좀 기사가 많이 나온 게 있는데 넷플릭스가 더 이상 일본 애니메이션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넷플릭스가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굉장히 큰 금액을 일본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어떤 좀 여러 가지 문제들과도 좀 겹쳐 있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수익이 안 나는 형태로 방송국에 납품을 해서 그게 이제 방송이 되면은 그 외적인 부분, IP를 통해서 어떤 캐릭터 상품을 낸다거나 해서 그걸로 수입을 얻는 게 대부분인데, 넷플릭스는 돈을 받잖아요.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IP가 넷플릭스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IP 상품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작사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돈을 일단 받았으니까 이걸로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작품들, 좀 실험적인 작품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좀 넷플릭스에서 반영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좀 인기가 그만큼 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좀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많이 줄이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뭐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본 한류 열풍의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문화는 물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문화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대중문화보다도 한국의 대중문화의 수준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인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까 한국의 드라마가 더 재미있고 한국의 음악이 더 좋으니까 그 한국 한류가 더 크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거겠죠. 제가 일을 할 때 좀 라디오를 자주 들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일본 라디오도 좀 들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라디오 들으면 일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듣다 보면은 아, 음악 괜찮다. 뭐 예전에 이런 90년대에 만들어졌던 일본 음악은 참 좋았는데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음악이 끝나고 음악을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뭐 누구누구의 뭐 최근에 발표한 어떤 곡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90년대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지금 만들어진 최근에 발표한 곡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대중음악을 보면은 이제 한 90년대, 한 2000년대쯤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들어보면 촌스러운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좀 발전이 멈춘 상태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음악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정말 괜찮은 곡들을 만들어내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또 나오는 재밌는 얘기가 한국이 이렇게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이유가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화를 위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는 내수 시장이 커서 내수 시장을 위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일본 음악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일본 상황 들여다보면은 한국 케이팝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음악도 세계화 시키겠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그 브루노 마스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 아라시라고 있습니다. 아라시가 세계화를 한다고, 이제 세계화 진출을 한다고 브루노 마스를 이제 초빙을 해서 곡을 받았어요. 작곡을 하고 이제 브루노 마스한테 프로듀서를 맡기고, 뭐 나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은 브루노 마스한테 한 70억 가량의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브루노 마스한테 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첫날만 그 빌보드 차트 한 100위 안에 하루 동안 잠깐 들었다가 그 이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그러한 곡이 돼버렸습니다. 세계화를 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큰 금액을 들였는데 성과가 전혀 안 나온 거죠. 근데 반대로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로제의 아파트 보면은 브루노 마스 출연하잖아요. 브루노 마스가 뭐 돈 받았겠습니까? 거기서 또 심지어는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까지 흔듭니다. 이게 뭐 제작사 측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브루노 마스가 직접 자기가 이거 케이팝이니까 태극기 흔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준비를 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흔든 겁니다. 그런데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다른 크게 노력도 안 하고 큰 금액을 들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터지는데, 일본은 정말 큰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함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문화의 차이, 수준의 차이, 대중음악 수준의 차이가 그만큼 크게 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에 대한 일본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류는 뭐 예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이제 한류가 처음 터질 때가 후유노 소나타, 그 겨울연가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아줌마들만 열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젊은이들까지, 뭐 심지어는 아저씨들까지 한국 드라마를 본다, 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2011년에 후지 TV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후지 TV 앞에 모여서 더 이상 한국 드라마 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한국의 케이팝은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TV보다도 후지 TV가 한국의 그러한 드라마들을 더 많이 좀 방송을 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지 TV가 타겟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지 TV 앞으로 달려가서 후지 TV 앞에서 이제 반한류 시위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고 싶지 않다, 한국 음악 듣고 싶지 않다라고 좀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11년이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터지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만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류로 좀 터진 게 아닌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류는 더 많이 발전을 했죠. 이제 뭐 10대까지도 이제 한류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아저씨들까지도 한류 드라마를 보게 됐다, 뭐 그러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전 세대가 좀 보게 되는 그러한 한류,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세대 간의 격차가 있기는 있어요.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뭐 크게 그 반감 없이 한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부류가 됐고,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장년층들,
아저씨들, 좀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콘텐츠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쇠퇴한 이유를 무엇이라 보시나요? 근데 일본 콘텐츠가 쇠퇴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도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체되어 있단 말이죠. 90년대, 2000년대 그때 수준에 멈춰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는 이제 대중문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수준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좀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돌 문화 같은 경우는 좀, 일본의 아이돌 문화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미성숙의 문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 갖춰져서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는 게 이제 한국의 아이돌이라면은, 일본의 아이돌은 좀 어설프게 노래하고 어설프게 춤을 추고 이러한 게 일본 아이돌 그 문화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던 게, 일본 그 아이돌을 그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다 탈락이 되고 좀 어설픈 사람들만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돌은. 그러니까 아이돌이 좀 어설픈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응원을 하면서 아이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제 그 성장하는 모습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아이돌 문화는 미성숙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